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려는 걸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반도체 재고가 대폭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2분기 적자 규모도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는 선행지수도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표현의 차이 때문입니다. 먼저 생산 측면에서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전자제품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지만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 판매 역시 전월에 이어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산과 소비 모두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체감 경기는 아직 예년만 못한 거죠.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중간에 대전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처럼 그래도 이제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31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식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거를 이어서 우리 증시도 오늘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0.9%, 코스닥은 1.9%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바로 증시부터 열어보려고 했는데 저도 자주 사용하는 증권 계좌가 2군데 있는데 둘 다 계좌에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HTS에. 그래서 다른 방송도 들여다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그 증권 계좌가 조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렉이 걸린 게 요즘 하도 핫한 2차 전지 때문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럴 때 만약에 손해를 보면, 그러니까 매매를 꼭 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아침에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것만 지금 핸드폰에 고장이 난 줄 알고서 했었는데 요거는 투자자의 매매 의사가 인정이 되어야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요 부분을 나중에라도 인정을 받으시려면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아주 명확하게 전체 전말이 나온 거는 오늘의 먹통 사태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은 네. 지금으로서는 증권사가 아니라 거래소의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증권사 문제 가지고서도 여러분들께서 자유를 매매를 못 하시는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상을 받으시려면은 적극적으로 매매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이야 HTS, MTS를 많이 쓰지만은 가령 이제 창구 가서 아니면 전화로도 주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게 지금 먹통이다라는 거를 시간까지 넣어가지고서 내가 몇 주를 매수 혹은 매도하려고 하는데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거를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신다든지요. 아니면은 이제 전화로 주문을 내려는 이제 또 다른 채널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한 거죠. 그러면은 그게 다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나중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이걸 또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또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 과정을 거치셔야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까다롭다 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사례가 2013년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먹통이 되었는데 결국 그게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서는 순차적으로 주문이 들어온 게 다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체결이 되었다라고 해서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손해배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거래소의 문제이고 순차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아마 그 손해 입증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스템상에서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매매는 순차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같은 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전례가 있는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오전에 걱정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물가지수가 괜찮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예. 실은 미국으로서는 거의 뭐 골디락스 같은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떠냐 하면은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도 예상 대비 낮게 나오고 근원 물가도 예상 대비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좀 고무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항목들, 위로 변동성이 혹은 아래로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우리가 제외하고 예. 이거를 판단해 보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달라스 지역 연은이죠. 미국의 달라스 연은에서 이걸 절사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따져보게 되면은 이미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것으로 PCE 물가 기준으로요. 얘기가 나오면서 예. 시장이 환호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준의 결국 이슈는 뭐냐 하면은 그 고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급망 교란 그에 따라서 헤드라인 물가가 많이 높았던 거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폭이 좀 많이 내려왔죠. 예. 그리고 근원 물가도 요즘 꺾여 좀 내려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은 임금 상승률이 높아서 또 물가가 나중에 재점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용이 어떠냐? 근데 그 고용 관련해 가지고서요.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이제 그 임금 상승률 지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월별로 나오는 것보다 시의성은 떨어지지만 정확도는 높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에 나왔는데 예상 대비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중으로 이렇게 이때 물가가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오면서 시장이 랠리를 펼쳤던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오늘 오고 있다. 그렇게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가 그 증시에 반영이 돼서 오늘 우리 증시까지 아주 그 빨간불이 들게끔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또 가장 큰 이슈는 아마 각 지역의 대표적인 중앙은행의 발표 아니겠습니까?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이 연달아 회의를 개최했었는데요.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한번 짧게 쭉 나열해가지고서 말씀을 예. 드려보면은요. 일단 FOMC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그 금리를 0.25 추가 인상을 했고 향후에 대해 가지고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서 움직이겠다라는 말을 거의 좀 기계적이다 싶을 정도로 반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회의 이후에 기자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때 기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질 좋은 제가 볼 때는 질문들을 이제 쏟아냈는데 파월 의장은 계속해가지고서 결론이 똑같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어떨 것이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다음번 회의 때까지에는 두 차례의 데이터를 더 볼 수 있거든요. 네. 물가도 두 번 더 볼 수 있고 고용도 두 번 더 볼 수 있다 보니까는 굳이 미리 지금 확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가게 되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근원 물가 예. 같은 경우에는 근원 물가의 피크가 늦가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로 예.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좀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근데 미리 확답은 안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했다가 괜히 또 인플레이션 자극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원래 미국보다 최근엔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보다 지금 금리 올린 것도 적었고 인플레도 더 높으니까 향후에 금리 인상 주기가 미국보다 더 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놀랍게도 비위기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얘기하면서는 예. 다음번 인상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가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전까지 회의에서는 항상 다음 회의에 대해서 일단 인상은 있다라는 식으로 확답은 했는데 네. 이번엔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보다 더 먼저 혹은 미국하고 같은 시기에 마지막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유럽의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9월이나 10월 정도
정도의 물가가 좀 의미 있게 내려갈 것으로,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일본 회의에 뭔가 좀 꺼림칙함이 있을 것 같다. 괜히 일본에서 말씀 주셨죠. 나와가지고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라고 했는데 역시나 조금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주는 사실은 이 세 군데 중에서는 일본이 주인공의 자리 차지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회의가 열리기 그 전주에만 해도 갑자기 일본은행 인사들이 나와서는 우리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회의가 열리기 한 12시간 정도 전에 갑자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시아장 끝나고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금요일 새벽 2시였습니다. 그때 니케이 신문 그 영문판에 갑자기 내용이 딱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증시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흔들리게 했었는데, 결국은 일본은 뭐냐 하면은 쓸 수 있는 정책의 가지수가 그렇게 보폭이 크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 요거를 잘게 나눠서 쓰는 것 같아요. 예. 원래 같으면은 YCC의 범위를 0.5에서 0.75로 높이든지 아니면 YCC를 폐기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0.5를 유지는 하지만은 그걸 좀 넘어서는 것도 용인은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려요. 우리가 중앙은행들 보면은 정책 결정을 항상 0.25% 단위로 하거든요. 예. 저희 한번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이제 룰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중국 최근에 보면 금리 낮출 때 0.1만 낮췄거든요. 예. 그렇듯이 요 가지수가 중앙은행들이 좀 적을 때에는 이거를 잘게 나눠 가지고서 일종의 살라미 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은행이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긴축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는데 그 정도는 확 낮춰 가지고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부분도 시장이 그렇게 그 변수를 만들지는 못할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물가의 안정 기미가 보인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에 약간의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책적인 수단이 제한되다 보니까 금리를 변동시키는 변동폭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아주 뭐랄까요, 세심하게 뭔가 정책적으로 대응하겠다. 그걸 이제 YCC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물가가 이제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물가 안정 이제 막바지입니다. 물가 이제 인플레이션 막바지입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올 법도 한데, 아직까지 이런 확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워낙 오랜만에 너무 높은 물가를 경험을 했다 보니까 예. 섣불리 승리 선언을 했다가 잘못하면 70년대처럼 또 2차, 3차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최대한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의 단계 중에서도 아주 높았던 단계, 좀 내려오는 단계. 근데 이제는 아주 그 싹을 없애버리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인플레 싹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마지막 남은 숙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았을 경우에는 이게 재차 과거 사례를 보면은 물가 상승을 자극을 하더라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고용 측면에서 좀 완화가, 그러니까는 고용 쪽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좀 뜨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이 내려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증거까지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승리 선언을 우리가 못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또 곡물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곡물 가격 오른다 등등의 인플레이션을 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또 이렇게 약간 조심스러운 행보인가 싶기도 했는데,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봤었던 그 이제 제일 높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는 9.1%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기준금리는 거의 5% 가까이 뛰었죠. 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엔 $120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가지고서 각종 곡물 가격이나 여러 가지 비철금속 가격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갔었던 지금보다. 그러니까 다시 뭐 전쟁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정책도 완화적인
단계에 나타나야 그 정도 레벨까지의 높은 레벨의 물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 좀 기저효과 때문에 내려왔던 것이 하반기에 좀 올라가기는 하겠으나 근데 그 부분이 핵심이 되기보다는 당초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하는 2%의 물가 상승으로 언제 도달할 수 있느냐 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에 도달하기에는 말씀해 주신 유가가 좀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은행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임금 물가 나선 현상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물가가 오른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 저의 그 임금이 올라가지를 못하면은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선 마진이 줄어드니 또 물건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예. 이게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서 좋지 않은 사이클을 오히려 물가를 계속 자극만 하게 되는 승자는 없이 그런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중앙은행에서 만약 이런 현상이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와의 전쟁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강조하는 것이 중앙은행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고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난 2년 동안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임금 상승률도 좀 높기는 했지만 그 물가 상승을 지난 2년 동안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질 구매력이 2년 동안 계속 감소를 해온 거죠. 예. 최근에 근데 물가는 좀 내려와서 디스인플레가 나타났는데 비로소 최근 한두 달 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거든요. 자,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나의 구매력이 회복이 된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임금 상승률 협상할 때 낮추는 거에 과연 동의를 하겠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갑론대발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아니 현실적으로 인플레가 좀 내려왔으니 그에 상응해서 내려오지 않겠냐. 긍정론자가 있고요. 부정론자들은 아니다. 지금 2년 동안 참아왔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 노동쟁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쉽사리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중론도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으로 물가 추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그에 못 미치다 보니 단기간에 인건비를 급격히 올릴 요인이 생긴 상황이 지금이고 이렇게 단기간에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 주변의 다른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다시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고용과 인건비 관련한 지표에 관심이 많은 거군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확연히 이제 물가가 잡혀나가는 그림으로 네. 나올 텐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과거 평균 정도만 나와도 됩니다. 미국이 코로나를 겪기 10년 전 평균을 보게 되면은요. 평균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약 한 0.5에서 0.6%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격차만 유지가 되어도 안정세에는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는데요. 네, 이번 주가 고용 관련된 주요 데이터가 다 나오는 주간입니다. 예. 네, 그 중에서도 당연히 월간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임금 상승률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뭔가 선행 지표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거를 하나 오늘은 짧게 소개를 드릴까 해요. 예. 뭐냐 하면은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발적 퇴사율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퇴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는 의지를 가지고 예.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퇴사율이 증가할 때에는 이걸 뒤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요. 예. 퇴사율이 낮아지면 한 반년의 시차를 두고 임금 증가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퇴사율이 과연 이번에 추가로 낮아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주 관전 포인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발적 퇴사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의미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 밖에
밖에 이번 주 어떤 지표들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 밖에도 경기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그다음 서비스업 PMI가 나오는데 특히 미국의 ISM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출하고 정말로 연관관계가 높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ISM 제조 PMI에 선행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는 세부 항목 중에서 신규 주문을 재고로 나눈 것. 예. 그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미국의 제조 PMI도 올라가고 그럼 우리 수출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미 이게 사실은 증가 추세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가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행 지표만 잘 따라잡아도 어느 주가나 어느 산업이 앞으로 반등할지 알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앞으로 선행 지표 위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운트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또 신기반기한 기업인가 봤더니 네. 친숙한 기업입니다. 힐튼. 호텔 네. 맞죠? 호텔, 네, 예.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덥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우면 에어컨 바람 쐬려고 호텔에 가는데 호캉스 가잖아요. 예. 고려할 만한 호텔 중에 하나가 힐튼이죠. 네. 해외여행 가면 또 힐튼 사실 우선 협상 대상인데 여기 갈까 봐 고민하게 되는데요. 예. 얼마나 많냐면 전 세계 118개국에 있고요. 호텔 숫자가 6,100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객실 수는 뭐 6만 개, 7만 개 이러더라고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이게 호텔 이름 아니고 페리스 힐튼으로 유명한 거예요. 예. 그죠? 페리스 힐튼. 어마어마한 셀럽이시죠. 저는 이 사람이 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네. 유명해서 유명하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는요. 페리스 힐튼이 우리한테하고는 이미지가 좀 달라요. 뭐냐면 그 굉장히 훌륭한 기업인이었던 힐튼 창업주인 콜레드 힐튼의 증손녀인데 네. 유명한 사람의 핏줄인데 유명해졌는데 이상하게 유명해진 인물. 네. 그래갖고 할아버지 얼굴에 망신시키는 그런 인물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힐튼 하면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유명하고요. 예. 호텔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럭셔리하다. 예.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 거죠. 네. 콜레드 힐튼 이분이 대단한 기업인이잖아요. 근데 정말 미국 기업사에서 가장 유명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업의 표준은 콜레드 힐튼이 다 세웠어요. 일단 에어컨도 처음 만들었대요. 그래요? 호텔에 호텔 안에 에어컨 넣는 에어컨을 걸? 객실에 에어컨을 넣는 게 콜레드 힐튼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에어컨 바람 쐬러 호텔 가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데. 이게 없단 말이야. 뭐 놀랍죠. TV도 처음 만들었대요. 아. 객실에 TV가 없었다고 합니다. 힐튼이 처음 만들었고요. 예. 모닝콜 서비스 이것도 힐튼이 처음 했고 그리고 왜 그 공항 근처에서 네. 공항 호텔이라고 하죠. 알죠. 스위스 호텔. 예. 요것도 힐튼이 처음 했고 또 이야. 재밌는 게 그 공항 요즘 호텔하고 면세점에서 신라 호텔만 해도 면세점의 어떤 매출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호텔하고 면세점을 합한 것도 힐튼이 처음. 네. 그리고 카지노하고 호텔을 합한 것도 힐튼이 처음. 그러니까 힐튼이 처음 한 게 너무 많으니까 콜레드 힐튼이라는 인물은 호텔의 어떤 혁신의 이 대명사고 표준의 기본이고요. 네. 심지어 세상을 떠날 때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것도 힐튼이 처음. 이쯤 되면 뭐 미국에서 존경 받는데 페리스 힐튼이 웬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 너무 선대 때 좋은 일 하고 너무 업적을 많이 하니까 후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놀았다. 네. 어쨌든 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요. 예. 호텔업은 부동산업이다 이렇게 정의했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콜레드 힐튼은 정반대로 호텔업은 부동산 임대업만이 아니고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정의했던 인물이고요. 결국 결론은 힐튼, 그러니까 콜레드 힐튼하고 이건희 회장 둘 다 맞았던 것인데 호텔업은 부동산업하고 서비스업의 양면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전 세계 호텔업의 표준을 만든 콜레드 힐튼 원래부터 호텔업을 하던 사람인가요? 원래는 슈퍼마켓 사장이었어요. 그래요? 네, 아버지인 어거스 힐튼이요. 그러니까 그 잡화점 가게 사장이었는데 예.
이 컬레드 힐튼 아들이 이게 너무 하기 싫어갖고 나는 슈퍼마켓 사장님 너무 싫어요라고 생각해서 뭘 하고 싶었냐면 은행업을 하고 싶어했던 거예요. 은행업이요. 그 당시가 1차 대전 때였는데 예. 20살 때 1917년에 1차 대전 참전하고 돌아와서 은행업을 하고 싶어했는데 은행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더 훌륭하네. 전쟁 참여도 했어요? 맞아요. 이야, 참전 용사입니다. 대단하네요. 프랑스 전선에서 싸웠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나서 한국이래요. 미국에 돌아왔더니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이었구만. 뉴멕시코에 돌아왔더니 그 딱 보니까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은행은 하고 싶은데 못 하겠고 근데 이웃 주인 텍사스에서 갑자기 원유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예. 이게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이 컬레드 힐튼도 검은 황금을 캐러 텍사스에 갑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도 금광 발견됐을 때 돈 번 사람은 금 캔 사람이 아니라 삽한 사람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청바지도. 청바지 리바이스 맞습니다. 예. 똑같이 컬레드 힐튼도 검은 황금을 캐러 가서 갔더니 그건 어렵고 가서 봤더니 어떤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예. 호텔 이름이 모블이라는 호텔이었대요. 예. 이 호텔에 갔더니 호텔업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황금을 캐러 왔는데 잘 데가 필요하구나. 호텔을 하면 장사가 잘 되겠구나. 근데 마침 이 모블이라는 호텔은 방이 40개짜리 정도의 호텔이었는데 네. 사장님이 너무 호텔업을 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컬레드 힐튼이 정말 청년이었죠. 예. 20대 때인데 전 재산을 털어갖고 이 호텔을 인수합니다. 근데 이게 추정해 보면요, 당시에 컬레드 힐튼이 가졌던 돈이 $5,000였대요. 예. 지금 그러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시에는 뭐 훨씬 큰 돈이었겠죠. 예. 거기에 뭐 은행 빚하고 친구한테 빌린 돈, 엄마 돈, 엄마 아빠 돈 이런 돈 합하고 봤더니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서 이 1,000만 원 갖고 호텔을 인수했고요. 요걸 잘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했던 게 아까 뭐 최초가 많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잡화점, 슈퍼마켓점 사장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호텔 1층에 네. 슈퍼마켓을 열어요. 부대 수입을 생각해낸 거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사람이 모이면 뭐든 팔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일찍 깨달았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뭘 파냐면요. 요즘은 어메니티라고 해서 호텔에 다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약, 칫솔, 면도기 뭐 이런 것들을 당시에 슈퍼마켓에서 팔아서 큰 수익을 얻고 네. 요걸 시작으로 해갖고 호텔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은행업 지망생이었으니까 금융에 좀 해박해서 호텔 인수하려면 당연히 돈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네. 은행 대출을 일으키는 거 잘했고 그래갖고 호텔 인수를 몇 개 한 다음에 그다음에 텍사스 주도죠. 댈러스에 호텔을 짓기 시작해요. 예. 이게 유명한 댈러스 힐튼 호텔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힐튼 호텔의 원조라고 하고요. 예. 이때부터 또 서비스 개념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는데 네. 문제는 20년대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 얘기인 거죠. 1930년대에 우리도 알고 있는 대공황이 와갖고 호텔업이 다 망해요. 네. 당시 미국 호텔의 80%가 망했는데 힐튼이 겨우겨우 살아남았고 네. 그 살아남은 그 저력을 갖고 1940년대부터 뉴욕 호텔들을 인수하기 시작해요. 예. 그게 가장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우리 경제쇼니까 그 플라자 호텔 있잖아요. 예. 플라자 호텔이 왜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미국하고 일본이 합의한 그 유명한 그 플라자 합의했던 그 호텔을 인수를 하는데 이 네. 플라자 호텔을 인수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뉴욕의 본토로 텍사스의 초원뜨기 호텔 업자가 진출을 해서 노른자비를 따낸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갖고 여기서 1946년이었는데 이때 예. 힐튼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상장까지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최초인 게 호텔 체인점이 상장한 게 글로벌 최초였다고 합니다. 이야. 네. 이분은 그냥 모든 호텔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표준과 전형과 어떻게 성장시키는 것까지를 전부 보여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적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컬레드 힐튼의 자서전이 제목이 있어요. 예. Be My Guest인데 예. 이게 그 호텔 리어라면 누구나 읽는 그 호텔업의 표준인 거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런 거 보여줍니다. 호텔업의 정석이 된 거죠. 맞아요. 지금도 힐튼 상장되어 있는데 그 2023년 오늘 주가 기준이 $154더라고요. 그러니까 52주 최고가인데 네.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지금 상장된 힐튼하고요. 1946년도에 컬레드 힐튼이 상장시킨 힐튼하고 네.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다른 힐튼은 뭔가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네. 이 역사가 기니까 힐튼이 여러 가지 부침을 겪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금 힐튼은 2007년도에 예.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자산 운용사가 인수를 했고요. 예. 그 이때 인수했던 가격 $260억 우리 돈으로 한 34조 원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힐튼 가문 게 아니네요. 그렇죠. 페리스 힐튼은 힐튼 상속녀라고 하는데 예. 상속녀 아니고요. 예. 네.
유산도 못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힐튼이라는 브랜드는 남았고요. 예.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인수를 해서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잠재력은 있는데 경영을 너무 못해. 그럼 그 가문한테서 인수를 해서 키우는 경영자를 바꿔갖고 키워갖고 재상장을 시키는 건데 이거 바이아웃이라고 하죠. 네. 힐튼이 전형적으로 그런 바이아웃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인데 네. 2007년 인수될 당시에 힐튼 경영이 정말 엉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재상장한 게 지금의 힐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재상장한 거니까 콘레드 힐튼이 상장한 회사가 따로 있고 이 힐튼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재상장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한번 최근에도 왜 머스크가 트위터를 다 인수한 다음에 재상장하겠다고 예. 하잖아요. 마찬가지 미국에서 종종 내가 경영 더 잘해. 그러니까 내가 다 가져가겠어 해서 경영 잘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힐튼 같은 경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해외 진출을 해요. 네. 해외 진출하는 과정이 좀 더티했어요. 왜냐하면 깔끔하게 브랜드 갖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브랜드만 빌려주고 예. 라이센싱 받는 형태였는데 당시에는 그게 편했겠지만 예. 사실은 우리가 보면 힐튼으로 갔더니 사실 힐튼이 아닌 거예요. 간판만 그렇죠. 힐튼이고 네. 할튼 뭐 하여튼 뭐 이런 거면 하여튼 하여튼 힐튼이야 뭐 이런 거 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돼서 이런 이제 국제 글로벌 경영을 하는 힐튼 이름이 힐튼 인터내셔널이었는데 이걸 영국에 따로 상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영국 상장한 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에 팔아버립니다. 이듬해 그게 1964년도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힐튼 인터내셔널은 힐튼 호텔의 브랜드 같이 쓰긴 하는데 다른 회사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항공사한테 매각됐다가 TWA라는 항공사, 나중에 또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재매각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저 도박 회사에 또 팔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9년도 일인데 나중에 이 회사가 우리도 힐튼 이름 쓸 거야. 우리도 권리 있어라고 해서 힐튼이라는 회사가 하나 생기고 힐튼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생겨가고 브랜드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런 거군요. 저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마주친 모든 힐튼이라는 이름 걸려있는 호텔이 전부 페리스 힐튼 이 사람 건 줄 알고 정말 부자구나. 근데 뭐 영국의 전혀 다른 회사 거고 그렇게 된 거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네. 그래서 컬레드 힐튼의 아들인데 베런 힐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게 페리스 힐튼 할아버지인 거죠. 네. 이 인물의 수건 사업이 그 자신의 아버지의 제국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2006년도에 그걸 성공합니다. 2006년도에 미국 힐튼하고 힐튼 인터내셔널하고 합병을 해갖고 인수합병에 성공해요. 하나의 회사가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너무 부채가 많아진 거예요. 부채가 200억 달러가 넘어갔고요. 네. 그래서 결국 블랙스톤한테 경영권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게 2007년 얘기고. 예. 그러면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통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런데 결국 경영권은 내준 이런 상황이 된 거군요. 본인한테 한계가 있다고 봤고요. 이 베런 힐튼은 진짜 존경받는 그 CEO였는데 아버지만큼이나 존경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도 다 환원했어요. 아버지처럼. 근데 결국은 이제부터 힐튼 가문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전문 경영자한테 맡기는 게 낫다 판단했고 블랙스톤이 그런 경영자를 찾아냈고 그 경영자 인물이 크리스토퍼 나세타라는 인물인데 이 경영자를 선임한 게 신의 한 수가 됐죠. 이분이 지금의 힐튼을 더 키웠나 보죠? 네, 일단 그 힐튼이라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힐튼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여서 힐튼 어디 가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그것도 그런 게 진짜 간판을 보면 힐튼이 아닌데 그 무슨 membership 가입하세요라고 카드 디밀면 이 힐튼 계열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호텔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고객한테 은근슬쩍 넘어가는 하여튼 힐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동일한 서비스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브랜드 가치를 낮추는 거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토프 나세타라는 CEO가 2007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인수된 이후부터 블랙스톤한테 CEO가 되고 나서요.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격상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 본사를 이전해요. 어디로요? 원래 힐튼 본사는 LA 그 로데오 거리 있잖아요. 화려한 헐리우드 거리에 있었는데 사치인 거죠. 그걸 넘겨서 워싱턴 DC로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본사에 있었던 600명 중에 100명만 남고 나머지 다 그만뒀대요. 근데 이게 의도였던 거죠. 거품을 빼고. 그리고 나서 서비스의 본질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룸 서비스를 없애요. 특히 대도시에 있는 룸 서비스는. 왜냐하면
호텔에 가면 예를 들면 뭐 대도시에 서울에 온 외국 관광객이라고 하면 서울의 고유 음식을 먹고 싶겠죠. 그렇죠. 호텔 음식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네. 그런데 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비용과 지출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은 가치를 높여요. 그래서 2013년도에 힐튼이 재상장을 하는데 네. 그때 블랙스톤이 차익이 100%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남아서 블랙스톤이 그 이후에도요 힐튼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계속 호텔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블랙스톤은 자산 운용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금융하고 부동산에서 나온다. 부동산. 두 가지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힐튼은 블랙스톤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사실 소유는 블랙스톤이고요. 그 계속 소유를 지속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이제 뭐 워드 오브 아스토리아라는 유명 호텔 있죠. 예. 이런 것들은 그 중국의 안방 보험이라는 호텔을 팔기도 해요. 예. 그 보험사에. 왜냐하면 이게 운용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니까 부동산을 팔고 브랜드를 통한 운용만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니까 훨씬 유리한 장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지금은 잘 나가요. 네. 이제 호텔 하면 힐튼 말고도 뭐 메리어트라든가 뭐 하얏트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프라자 뭐 이런 여러 호텔들이 있는데 뭐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순위를 얘기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원래는 매출과 그 객실수로 이렇게 순위를 분석하는데 그 네. 1등 힐튼이었어요. 오. 힐튼이 그 블랙스톤하고 인수할 때마다 1등이었는데 예. 2016년도에 메리어트가 스타우드라는 호텔 체인을 인수합니다. 예. 그러면서 1등이 돼요. 매출도 1등, 예. 객실수도 1등. 지금 현재 힐튼은 매출 기준으로는 4위고요. 네. 객실수 기준은 2등이더라고요. 어쨌든 힐튼도 굉장히 큰 호텔인데 지금 현재 글로벌 호텔 체인의 어떤 경쟁은 서로가 서로를 먹고 먹히는 인수 경쟁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고객들이 한 호텔에 가서 서비스를 체인으로 예. 나는 이런 계열의 호텔 그 소속이니까 서비스 더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호텔로 통합하는 흐름이 있고요. 예. 점점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슈퍼 리치들이 등장하니까 예. 호텔이 점점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왜 5성급 있잖아요. 예. 이제 5성급은 평범하고 6성급, 7성급 뭐 이러잖아요. 예. 별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등급도 바뀌어 갔고요. 이제는 뭐 럭셔리, 업스케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뭐 어퍼 미드 스케일 이게 뭐냐면 7성급 이상 호텔을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힐튼도 콘레드 호텔이 이제 럭셔리 호텔에 해당되는 거고 예. 메리어트도 이제 최상급 호텔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20세기 부자들이 아니고 21세기 부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럭셔리 호텔이 등장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요즘 여행도 전 세계적으로 붐이고 특히 해외여행도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업은 유망할 것 같긴 한데 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유망할 것 같아요. 아시아 지역 쪽에서 특히 중국하고요. 예. 특히 그 중동 지역, 이 예. 중동 지역에 이 글로벌 호텔들의 럭셔리 체인들이 다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힐튼만 해도 이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게 중국하고 중동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고요. 흔히 객단가라고 하죠. 객단가가 많이, 그러니까 아르프라고 표현되는 건데 고객 1인당 매출이 커져갖고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짧게. 서울엔 이제 힐튼 없죠. 지금은 이제 서울 힐튼이 없어졌는데 지금 콘레드가 사실 그걸 대신하고 있죠. 콘레드 힐튼이 힐튼. 콜레드니까.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얘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서인영의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오프닝 때 같은 통계를 두고 누구는 호황이다, 누구는 아직 멀었다라고 진단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